강원도 깊은 산속 눈발이 바람에 휘말려 폭풍처럼 몰아치던 밤, 그 험한 길을 달리고 있던 흰 승용차는 결국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한 채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차량은 나무 사이에 간신히 걸쳐 멈춰 섰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은 정신을 잃은 채 차 안에 고요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시아. 대명그룹의 외동딸이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그녀는 어떤 배경도 이름도 의미 없는 조난자에 불과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진 차 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얼어붙은 유리창 너머로는 눈덩이만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아래로 장을 보러 나가던 박미정 씨는 이상한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무도 지나지 않는 그 길가에 흰 차 한 대가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앞 유리는 깨져 있었고 차체는 나무에 깊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마음으로 차로 다가갔고 그 안에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미정 씨는 망설이지 않고 차 문을 억지로 열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젊은 여자의 몸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허둥지둥 이불을 덮어 씌우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미정 씨는 장작불을 피우고 따뜻한 물을 데우며 차분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익숙했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세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집은 산자락에 기대어 선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군데군데 스며 있었지만 그 속엔 따뜻한 온기가 늘 머물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젊은 여자를 안방 이불 속에 눕히고 조용히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흰 쌀죽이 부드럽게 끓어오를 무렵 방 안에서는 작게 숨소리가 섞인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윤시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의 나무 무늬와 장작 타는 소리, 은은한 약초 냄새. 의식이 희미했던 그녀는 자신이 병원에 있는 줄 알았지만 곧 주변을 살피며 이곳이 낯선 시골집임을 깨달았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며 중년의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수건을 들어 시아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시아는 이상하게 그 미소에서 익숙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딘가 낯이 익었고 그 손길은 오래전 어딘가에서 느껴본 적 있는 듯한 따스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미정 씨의 얼굴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고 미정 씨 또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미정 씨는 그렇게 혼잣말처럼 마음속에 말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젊은 여인이 내뿜는 기운은 낯선 듯 익숙했고 이상하게 가슴 한켠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아는 점차 회복세를 보였고 미정 씨는 마치 딸을 대하듯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아에게 어디서 왔는지도 이름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아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둘 사이엔 생략된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오히려 그 고요함이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산속 마을은 여전히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윤시아는 천천히 몸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멍이 옅어지면서 기운도 조금씩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과 정성스런 식사 그리고 낯설지만 조용히 안정을 주는 이 집의 공기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박미정 씨는 시아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그녀가 딱히 이름을 밝히지도
가족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지만 미정 씨는 그것을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른 아침에는 죽을 끓이고 낮에는 담요를 털고 저녁엔 방 안의 온도를 점검하며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묻지 않아도 돌보는 마음, 말보다 깊은 배려였습니다. 그날 아침 시아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서리가 10개 끼어 있었고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시아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미정 씨는 이미 따뜻한 된장국을 끓이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는 조심스레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시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몸은 많이 나아 보이는데 혹시 가족에게 연락은 했는지 조금 걱정스런 눈빛이었습니다. 시아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피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자신만의 사정이 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엔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어떤 말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시아는 이번 여행을 철저히 혼자 준비했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짐을 꾸렸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경직되어 갔고 정해진 약혼과 기업 후계자로서의 삶은 그녀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말없이 결정되는 인생이 너무 버거워 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한겨울 산속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이렇게 낯선 집에서 눈을 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예상 밖이었던 건 그 집이 너무도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시아는 미정 씨의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 나무 벽장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군불향이 배인 담요의 촉감까지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고요와 안락함이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시아는 미정 씨가 따로 묻지 않는 것에 감사했고 자신도 조용히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는 17살 아들 박태훈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태훈도 점차 시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짧은 눈인사와 미소, 간단한 도움의 손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자라났습니다. 시아는 태훈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문 밖에 멈춰 서곤 했습니다. 오래된 전자피아노지만 태훈의 손끝에서는 진심이 느껴졌고 그 감성은 시아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하루는 미정 씨가 장에 간 틈을 타 시아는 마당에 나가 눈 쌓인 텃밭을 살폈습니다. 눈 위에 덮인 비닐하우스 옆에 작은 나무 그네가 있었고 그 옆에는 태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눈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눈을 맞추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산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기는 묘하게 포근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는 자신이 왜 이곳에 이끌렸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사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과 연결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박미정이라는 이름, 그녀의 눈빛, 손길, 그리고 이 집의 공기까지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미정 씨 또한 때때로 시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묻혀있던 어떤 인연이 천천히 표면으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시아의 얼굴을 바라보다 눈을 돌렸고 마음속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하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날도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덮인 산길 위로 쌓여가는 흰 침묵. 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감춘 채 이 조용한 집에서 조금만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깊어졌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박미정 씨의 집안은 오히려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시아는 이제 미정 씨의 부엌에서 간단한 일을 도왔고 태훈과도 저녁 산책을 나설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낯설었던 공간은 서서히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쉼터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도 시아는 점점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게는 죄책감이자 회피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에서는 아직도 자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온 나라에 보도자료가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전화기를 꺼둔 채였습니다. 조금만 덜하는 생각이 날마다 이어졌고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는 조용히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나무 장작 타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미정 씨는 뜨개질을 하며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고 태호는 방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 정체를 숨긴 채 머물러 온 시간, 그리고 이 집에서 느낀 알 수 없는 익숙함이 한꺼번에 엉켜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정 씨 앞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시아는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신은 대명그룹의 회장, 윤영석의 외동딸이며 최근 가족들과 갈등이 깊어져 혼자 여행을 떠났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백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방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미정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손에서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오래된 아픔의 흔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이야기처럼 조심스럽고 낮은 속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윤 회장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조용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모든 것을 알아차렸고 미정 씨를 찾아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당신도 아이도 이 나라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그 위협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고 실제로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일자리를 잃거나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끊고 강원도의 이 마을로 내려와 아이를 홀로 낳고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태훈이었습니다. 시아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직접 듣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는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태훈이 자신의 이복 동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고 미정 씨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말했다. 태훈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고 본인도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해왔다고. 그러나 시아가 이곳에 오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처음 그녀를 봤을 때부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는 고백도 덧붙였습니다. 시아는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 서재 책장에서 몰래 보았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한 여인의 얼굴. 흐릿하고 오래된 그 사진 속 인물이 지금 눈앞에 미정 씨와 겹쳐졌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태운의 말투, 눈빛, 손짓 하나까지도. 그는 분명히 윤영석 회장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 것은 시아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복잡한 현실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집안 어른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 안에서 이 집에서의 따뜻한 시간과 서울의 차가운 현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혈연과 감정의 실타래는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으며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인연의 결과였다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고민을 거듭한 윤시아는 드디어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윤영석에게 단순한 안부가 아닌 지금까지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이야기를 글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미정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그 집에 머무르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태훈이라는 소년이 어쩌면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시아는 화려한 서울의 삶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진심을 이곳에서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도 이 진실 앞에 서게 된다면 후회 없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긴 메시지를 전송한 후 시아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답 없는 기다림이 이어졌지만 그로부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윤 회장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곧 가겠다.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구나. 단호하면서도 흔들리는 감정이 담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틀 후 검은 세단이 조용히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서도 없이 회장 윤영석이 혼자 내려섰습니다. 시아는 집 앞에 서 있다가 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긴장이 함께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미정 씨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은 태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태훈은 어색하면서도 천천히 그의 손을 받아들였습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은 말보다 앞서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윤 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미정 씨를 향해 오랜 세월 묻어둔 눈빛을 보내고 조용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 씨는 대답 대신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 하나의 진실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는 미정 씨와 태훈에게 서울로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고 다시 내려오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태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정 씨는 가볍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 속에는
믿음과 따뜻한 작별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시아는 윤 회장과 함께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눈 내린 마을을 벗어나며 그녀는 차창 밖으로 미정 씨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고요하고 따뜻했으며 짧았지만 깊은 인연을 품고 있는 장소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방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회장의 부인 정미화가 마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블랙 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마치 회장의 빈자리를 채우기라도 하듯 당당한 걸음으로 박미정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미정 씨는 놀람과 긴장을 감추며 조용히 맞섰습니다. 정미화는 태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윤 회장의 아들이 아니며 자신은 이 집에서 더 이상의 추한 연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윤 회장이 진실을 마주했고 더 이상 거짓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태훈을 품에 안으며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에서는 윤 회장이 정미화의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은 오래전 병원 기록과 정미화 측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정보들을 재확인했고 법무팀은 수년 전 미정에게 가해진 압박과 괴롭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윤 회장은 이혼 절차를 밟으며 가정을 재정립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시아와 태훈 그리고 미정 씨를 정식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는 재단 이사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고 태훈은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정 씨는 대명문화재단 산하지역문화센터의 고문으로 위촉되었고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며 사람들과 더 넓은 세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감추고 도망쳤던 시간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마을의 작은 집 앞에는 돌로 만든 표지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피어난 봄. 그 문장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모였음을, 그리고 진심은 결국 가장 조용하게 피어난다는 사실을 조용히 전하고 있었습니다.